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이제 본격적인 제2차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 위기의 징조가 대한민국 전 세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두 번에 걸쳐서 경제 위기를 겪었죠. 그래서 우리만 겪었던 이 IMF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부르는 경제위기, 그건 우리한테서 비롯된 게 아니라 미국에서 비롯됐는데 우리가 데미지를 입었죠. 자, 그래서 두 개의 어떤 위기를 겪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대공황급은 아니라서 영어로는 Great Recession, 대침체 시기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IMF 때, 지금 그때가 벌써 25년 전이라서요. 그때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IMF 때 위기가 어느 정도 컸는지를 한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당시 한국의 기업들 중에 망한 회사가요, 거평, 고합, 극동, 기아, 나산, 유코아, 대농, 대우, 동아, 산미, 신동방, 신동아, 산호, 쌍방울, 쌍용, 아남, 우성, 우방, 진로, 청구, 파스텔유업, 한보, 한일, 혜태그룹 같은 이런 큰 회사들이 망했습니다. 그럼 은행에서는 어떤 데가 문제가 됐느냐? 강원은행, 경기은행, 대동은행, 동남은행, 동아은행, 보람은행, 서울은행, 조흥은행, 충북은행, 충청은행, 평화은행, 한국상업은행, 한국신탁은행, 그리고 한국외환은행, 한국장기신용은행, 한국주택은행, 한미은행, 한빛은행, 한일은행 등이 망했습니다. 자, 증권사는 고려증권, 동방페레그린, 동서, 일은, 장은, 조흥, 한국산업증권, 한누리투자, 보험회사는 BYC생명, 국제화재, 동아, 두원생명, 삼선 올스테이트생명, 그리고 조선생명, 해동화재 등이 무너졌어요. 또 환율이 2,000원이 넘고요. 저성장이 지속됐던 것을 보면 외환위기가 한국 사회의 일종의 분기점이 됐어요. 그전에는 9% 성장을 해오다가 이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6% 이렇게 떨어지다가, 그러다가 이제 금융위기 전에 5%에서 금융위기 겪으면서 3% 미만으로 떨어져서 지금은 이제 1%나 마이너스 성장을 기대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외환위기는 한국 사회의 방향을 굉장히 바꾸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장만 할 것 같은 한국이 성장이 아니라 붕괴될 수도 있다라는 현실적 공포를 국민들에게 심어줬고, 90년대 초반에 아주 좋았던 시기, 그때가 아마 한국에서 가장 편하고 좋았던 시기였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 시기가 짧게 끝이 나고 이제는 신자유주의라는 무시무시한 광풍이 밀어닥치면서 비정규직, 파견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이 근로구조 형태의 변화가 생긴 것도 IMF 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제 금융위기는 이제 미국에서 시작되어서 미국의 4대 투자은행으로 꼽히던 리먼 브라더스가 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리먼 브라더스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은행이나 미국의 이 보험 증권사들이 망할 수 있었는데, 그때 미국 정부가 하나만 보내고 나머지를 살리는 쪽으로 선택을 했죠. 자, 그런데 그것이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되어서 전 세계의 금융위기 또 재정위기로 전화되어 갔고, 한국 사회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에 한국의 환율이요, 1,000원 안팎에서 순식간에 1,515원이 됐습니다. 자, 환율이 그렇게까지 올라갔어요. 또 2008년 4분기 때 마이너스 3.3%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까지 저성장이 지속됐지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경제가 충격을 받으면서 순식간에 500억 달러의 자본이 유출되고 환율이 폭등했고, 미국과 이제 달러, 원, 스왑이 만들어지면서 그나마 환율을 안정시켰죠, 겨우요. 한국의 주식도요, 2085로 주가지수 코스피 최고점을 찍었죠. 2007년 11월에요.
그런데 2008년 10월 892까지 내려오면서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내내 하락장이었고 하락폭은 고점 대비 57%의 폭락이었습니다. 자, 전체 코스피 지수가 이 모양이었으니까 개별적인 종목의 하락은 어떻게 했을지 충분히 짐작이 가지요. 그래서 금융위기는 전 세계의 주가 하락을 불러왔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한국 사회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요, 이제 세계가 저성장으로 접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엄청난 돈을 풀어서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했지만 그때부터 전 세계는 이 저성장이 상당히 보편화되기 시작했고 향후 10년 동안요. 그나마 그런 저성장으로 유지되면서 붕괴되지 않은 것도 당시 엄청난 돈을 풀어서 가능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막상 2017년쯤부터 이제 돈을 푸는 것을 스톱하고 이제 긴축으로 들어가려고 테이퍼링이라고 부르는 시중에 풀려있는 돈을 갖다가 조금씩 회수하려고 하니까 곧바로 경제가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일어났고 그때부터 또다시 돈을 풀기 시작했다가 지금 그 후유증이 전 세계적 경제 위기, 금융 위기를 지금 가져올 것인가 하는 위태로움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두 차례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이 있어요. 도둑놈들은 처벌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외환위기 때 그 엄청난 사고를 치고 해외로 도주했던 유명 재벌 회장들이 끝내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다 면책을 받거나 그때 들어간 100조가 넘는 공적 자금들이요, 대부분이 국민의 빚으로 남아있고 여전히 회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회수하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막상 그때 재벌들이 떼먹은 돈에 대해서는 회수하라고 하지 않죠. 그런데 그런 재벌들은 해외 재산을 도피시켜서 떵떵거리고 여전히 잘 살다가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때 주가가 폭등했다가 폭락하고 2007년에 집값이 폭등했다가 금융위기 때 폭락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재산 손실들을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보게 됐죠. 자, 그리고 또 이 선량한 이 중소기업가들은 키코라고 하는 환해지 상품에 투자했다가 완전히 그냥 환해지가 아니라 아예 폭탄을 맞아버리는 사태가 벌어져서 선량한 자들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하고는 또 다르지만 지금도 이 사회에 엄청난 도둑놈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살인 사건까지 발생했던 가상화폐. 2017년에 엄청난 붐이 일기 시작했지요. 공교롭게도 문재인 집권하자마자 붐이 시작되어서 2017년 12월, 2018년 1월 이럴 때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상화폐 사기로 검거된 것만 해도 5조, 그리고 한 2,000명이 처벌받았어요. 지금 성공한 사기꾼들은 아직도 처벌받지도 않고 있어요. 가상화폐 거래소 핵심 5개나 이런데 솔직히 말하면 전부 사기죠. 그런데 막상 그걸 거래소라고 해서 TV 광고까지 한 그런 자들 중에는 처벌받은 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때 벌어들인 엄청난 돈으로 자신의 방어벽을 쌓죠. 얼마 전에 가상화폐를 두고 살인이 일어났던 사건이요. 그때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런 살인을 일으켰겠습니까? 살인을 하면 안 되지만은요, 가상화폐 사기를 치고 발 뻗고 산다라는 것도 이것도 정상적인 세상은 아니라 봅니다. 가상화폐만 그렇습니까? 요즘 터진다라는 PF 대출, 200조에 가까운 PF 대출 중에 115조가 위험하다 어쩌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출들이 주어질 때요. 자, 저는 그런 내막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캐피탈 등에서 대출해주는 자들이 그냥 해줍니까? 골프 치고 룸살롱 접대받고 대출해주면 거기에 브릿지론이나 PF 본 대출의 대가로 엄청난 뒷돈을 받고 또 그것이 성과처럼 포함되어서 수십억의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산층과 서민들이 예금해 놓은 돈을 가지고 건설사업 시행자나 브로커들, 건설사들이 폭탄 씌우는 그런 사업에 그들의 돈이 투입되고 그것이 평당 3, 4천만 원, 4, 5천만 원 하는 비싼 아파트로 이 폭탄이 떨어졌어요. 그래 놓고 이제 PF 대출이 부실화되어서 건설사들이 망해버리고 시행업자들 도망가버리고 그렇게 되고 나면 빌려간 빚은 고스란히 지금 금융회사에 손실로 남게 되고 그 아파트 짓던 거 처분해봤자 이런 손실 해소에는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원래 이런 부동산 투기 사업이라는 게 도둑질했고 빼먹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상당한 돈들이 사라진 거죠. 자, 이거는 어떻게 회복할 겁니까? 그리고 지금 요 근래에 주가 호황을 타고요. 주가 조작, 기업 M&A 등 수많은 이런 행태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식은요, 주가 조작하는 놈만 돈을 번다라는 그런 것이 보편적으로 지금 상식인데도 젊은 사람들부터 겁도 없이 주식에 뛰어들었죠. 하기는 뭐 가상화폐 그렇게 분화방처럼 뛰어드는데 주식은 예사고 심지어 미국 주식 투기판에까지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조폭과 사기꾼 등이 중심이 되고 거기에 정치인 등을 끌어들여서 기업 M&A, 주가 조작, 또 그거와 연결되는 사모펀드, 자산운용사들의 사기에 지금 놀아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나머지 터지지 않은 회사도 유사한 일들이 숱하죠. 자, 그 외에도요, 주식 사기의 하나인 바이오 주식 사기꾼들이 또 얼마나 설쳤습니까? 신라젠, 셀트리온에서 보듯이요. 권력 끼고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진단검사 키트를 가지고 바이오 회사처럼 포장해서 미국에 수출하니 백신이니 치료제 개발하니 하면서 심지어 국민의 혈세로 지원금까지 받고는 다 떼먹고 1,000만 개나 아무도 맞지 않는 백신을 2천억이나 정부에 팔아먹고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들의 비리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태양광 한다면서 숱한 도둑놈들이 설쳤지요. 자, 그래서 지금 그 한국의 경제 위기가 밀어닥치고 당연히 금융 위기가 발생을 할 건데, 자, 이런 도둑놈들을 처리하지 않고 이런 사태를 일으킨 주범들을 놓아두고 그리고 그들 돈 중에 상당수가 기득권으로 포장되어 있는 상류 투기 세력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놔두고요. 지금 벌어진 모든 문제들을 국민들에게 돌려서 국민들이 각자가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몰아가면, 자, 벌 때는 내 주머니에, 손실이 발생하고 나면 공적인 국민 혈세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옳으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경제위기,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이번에만큼은 절대로 경기 좋을 때 도둑질에 가담해서 내 주머니에 집어넣은 돈들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부 털어와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대적 수사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전부 구속시키고 만약에 자기가 도둑질에 먹은 돈을 내놓지 않는다면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대한민국이 근본이 서는 나라라는 것을 한번 국민의 힘으로 보여줍시다. 가만히 있으면요, 정권이나 검찰이나 이런 도둑놈들을 도둑질에 걸맞는 처벌을 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들이요, 거리에서 그 처벌을 외쳐야 된다. 혁명이 실과 함께 이 도둑놈들 잡으러 갑시다.